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R랩 전문가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현영입니다. 이 강에서는 미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합의 의미를 설명하는 융합 전문가이며 그리고 교육이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단이라 말하는 미래 전략가이신 모두의 연구소 정지훈 최고 비전 책임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Here comes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Here comes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XR 기술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세미나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산업적 관점에서 특히 비즈니스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책이죠. 스노우 크래시,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SF 소설이고요. 이게 1992년작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0년 전 책이죠. 그런데 24페이지 원서 부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면은 한쪽 사이드에 2K 픽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쪽으로 디지털 이어폰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했는데 이 페이지 말고도 다른 페이지에는 이 주사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72Hz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책이 유명한 게 아바타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책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9년 전에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준 책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 메타버스와 함께 뜨고 있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제품 스펙인데요. 페이스북이 인수해서 내놓은 제품이죠. 2014년에 인수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좀 사실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게 많아서 한 4, 5년 가까이 2019년 정도까지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2020년에 이 제품이 나오면서 굉장히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2020년 10월에 나왔던 제품 스펙을 보면은 한쪽 눈에 1832에 1920이라고 하는 픽셀, 이게 아까 소설에 나왔던 2K 픽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사율은 72Hz. 29년 전에 얘기했던 그 스펙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무선으로 되면서 이거보다도 조금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써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기존에 한 5, 6년 전 2014년부터 나왔던 제품들에 비해서 이제는 진짜 쓸만한 제품이 나왔구나 뭐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거대한 물결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IT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한 3번째 정도의 큰 물결의 변화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물결은 항상 이런 큰 물결이 지나갈 때에는 하드웨어 하나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나 인터넷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결합해서 한꺼번에 바뀌거든요.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PC혁명 시기인데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IBM 컴패터블이라고 그러죠. IBM PC 제품들이 이제 공급되면서 일반인들한테 PC 하드웨어가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실은 도스 시절만 하더라도 니치 마켓이었는데 윈도우 95부터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쓰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95가 난 1995년 그 다음에 90년대 말, 한국은 90년대 말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이 되는데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요.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거대한 IT 혁명의 물결이 들이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고객들은 기업 고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엑셀과 워드, 파워포인트로 대비되는 이 3가지 소프트웨어가 킬러 소프트 역할을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즐기는 그래서 지식사회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커다란 문명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물결이었다면 두 번째 물결은 스마트폰의 공급과 함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사실은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한 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중요한데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아이폰을 얘기하죠.
그럼 아이폰이 어떻게 보급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보급된 게 아니에요. 2007년 6월 달에 발매가 됐거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7년 6월에 136만 대가 판매가 되고 2008년에 1000만 대 조금 넘게 판매가 되고 2009년에 2000만 대, 2010년에 4000만 대, 2011년에 7000만 대, 12년에 1억 대가 넘습니다. 대충 뭐 1년에 2배씩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죠. 근데 한국에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들어온 시점은 2009년이에요. 2009년 11월에 발매될 당시 한 대충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된 거였거든요. 이때가 사실 2008년, 2009년 이때가 과연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릴까 하고 다 갸우뚱하던 시절이에요. 그 유명한 LG전자의 맥킨지 컨설팅 사건이 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맥킨지에서 스마트폰 시대에 안 올 거니까 그냥 피처폰이나 잘 팔아 이랬다가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 사업 부분 다 매각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죠. 그러면 언제부터 바뀌냐 하면 1억 대가 넘어가는 2012년부터 그냥 급속도로 바뀌게 되는데 벌써 한 2009년쯤에는 시끌시끌했죠. 2007년, 8년, 9년에 시끌시끌했다. 아마 그걸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갖고 끝난 게 아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그걸 바꿔냈는데 소셜미디어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과거에는 윈도우였다면 이제는 iOS나 안드로이드라고 얘기하는 모바일 혁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니고 카카오라든지 뭐 소위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걸로 개인으로 파워가 넘어왔죠. 그래서 개인 미디어와 개인들이 중심이 되는 테크놀로지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게 2007년이고요. 14에서 15년 동안의 큰 변화의 물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1차 시기 PC하고 소프트웨어 시절의 대장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 동작하도록 하는 칩을 공급한 인텔 이 두 회사가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었고 그 나머지 회사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정도 느낌이었다면 모바일 시대의 황제는 누구?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 공급한 구글 그리고 서비스 부분은 누굽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시대에서 카카오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카카오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데로 넘어갔죠. 느껴지세요? 이런 거대한 물결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는 제가 Here Comes 메타버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세 번째 물결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땐 그 스팀이라고 해서 VR 관련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 가장 많이 동작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페이스북이 사실은 공식적인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해주면 더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공식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추정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의 반기 쿼터별로 리포트를 발표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대략 몇 대 팔고 이런 거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팀 같은 곳에서 VR 어카운트 생성되는 거 가지고서 기기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2020년 통계를 보면 170만 대가 이제 애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1억 세션이 생겼고 플레이 타임은 대충 한 세션당 한 30분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통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의 그 쿼터 리포트 1분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리포트를 가지고서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퀘스트2가 대충 이 정도 팔렸겠구나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그 추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퀘스트2 세일즈가 대략 한 500만 유닛 정도가 지난 6개월 동안 팔린 것 같다. 아까 170만 개 정도가 작년 말에 어카운트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은 5년 정도 PSVR, 플레이스테이션이 5년 동안 했던 걸 5개월, 6개월 만에 한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리포트로 가보겠습니다.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 처음 발매했을 때 굉장히 많이 판매한 것 같지만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36만 대 팔았어요. 그리고 2008년에 1000만 대를 팔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2007년에 판매된 거 이상으로 2008년에 램프업이 됐는데 1000만 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큘러스 퀘스트 2 판매량이 2020년 마지막 분기에
100만 대에서 200만 대 추정을 했는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연말에 판매량이 보통 좀 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계산을 하면 합리적 추정은 분기당 100만 대씩 해서 올해 한 400만 대 정도 판매될 것 같다라는 게 작년 말에 이 분석가들의 예측이었어요. 대체적인 예측.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은 지금 분기당 250만 대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이 판매했었던 헤드셋 숫자 1000만 대를 따라갑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1000만 대는 무난히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프로젝션이 바뀌고 있거든요. 한 1500만 대까지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처럼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건 하드웨어의 생태계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숫자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등하는 그 VR 쪽 앱이 얘인데요. 이게 비트세이버라고 하는 앱이에요. 이 앱이 400만 카피를 팔았고, 그 다음에 4천만 곡을 팔았으며 대충 뭐 매출액이 2천억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거는 절반 정도가 소프트웨어 판매 액수고 절반 정도가 노래 판매 액수예요. 플랫폼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바일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바일 그럼 스마트폰은 한 대 1년에 얼마씩 팔리는지 아세요? 지금은 14억 대 정도 팔려요. 2020년대 14억 대 시장입니다. 연간. 그런데 14억 대 시장에서 1등하는 가장 매출을 많이 내는 앱이 뭔지 아십니까? 게임이에요. 한국 기업이에요. 바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만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1위인데 배틀그라운드 앱 매출이 2조 원이에요. 메타버스에서 제일 유명한 로블록스가 대략 한 1조 원 정도 202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트세이버가 1등이라는데 비트세이버는 배틀그라운드하고 비교하면 10분의 1, 로블록스하고 비교하면 대충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왜? 스마트폰은 연간 14억 대 판매되는 시장에서 1등이 2조 원이고요. 이거는 아직 1000만 대가 안 됐어요. 1000만 대가 안 되는 시장에 2천억이죠. 그러면 그게 14억 대가 되기 위해서는 몇 배가 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스톨 베이스가. 14억까지 가려면 1000만에서 10을 곱하면 1억이고 100을 곱하면 그죠? 100배 이상, 150배, 200배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그럼 저기에 200배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훨씬 큰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걸 알프가 높다고 표현해요. 한 사람당 돈을 내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갖고서 뭔가 이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까지 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 많이 점프하는 것 같죠. 그래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5월 달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오큘러스 퀘스트 2와 관련된 시장 상황을 FAC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크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큘러스 스토어라고 하는 자사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플 아이폰이 처음부터 앱스토어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2007년에 아이폰이 발매될 당시에 앱스토어가 없었어요. 그냥 싱글 디바이스에 3가지 음악하고 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브라우저가 가능했다.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깔리기 시작을 하니까 개발자들이 여기에 이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리퀘스트를 해요. 그래서 아이폰 3 때 앱스토어가 처음 생겨요. 2009년에 2년 뒤입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의 생태가 커지니까 이게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큘러스 스토어라고 해서 자사의 앱스토어를 오픈했거든요. 그 자사의 앱스토어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2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금 오큘러스 스토어에 등록된 앱 3개 중에 1개가 연간 매출 100만 달러를 넘겼다. 일단 등록만 되면 3개 중에 하나는 100만 불 넘게 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웨어나 스튜디오나 뭐 작품을 만들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은 숫자가. 그 다음에 지난 6개월 동안 6개의 앱이 토탈 10 밀리언 이상을 했대요. 반기로.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20 밀리언이니까 한 200억 이상 하는 앱이 6개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시장이 된다는 얘기고 전에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지를 않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프트웨어가 그럼 늘어나겠죠. 돈을 버니까요. 늘어나고 컨텐츠도 늘어날 거예요. 아마 미디어도 생기고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뭐가 또 더 판매가 돼? 하드웨어 판매가 더 일어나요. 하드웨어 판매가 더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된 시장이 더 좋아져요. 이게 서로 선순환의 고리를 돌면서 서비스와 결합해서 시장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또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 혼자 가면은 그러면 이 시장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굉장히 대단한 다크호스가 등장을 하죠.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애플만 하더라도 원래 그 AR, VR, XR 분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어요.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많으냐면 AR 관련된 기술 기업이 많아요. 특히 메타IO 같은 플랫폼 컴퍼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동안은 스마트폰의 대체제가 AR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애플이 AR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한다라고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장이 AR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페이스북이 먼저 치고 나갔죠. 근데 이 IT 역사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먼저 치고 나간 자가 있을 때 그 플레이어가 한 3년 정도 경쟁이 없잖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이제. 옛날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어가가지고 역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애플이 VR 관련된 디바이스를 낼 거다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는 이게 지난 6월달 발표 난 건데, 루머 난 건데, WWDC 2021 이후에 나온 겁니다. 애플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AR, VR 디바이스가 사실상 통합돼서 두 개가 같이 결합된 형식으로 발매할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00불에서 3,000불 내년에 발매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러면은 내년에 나와봐야 알아요, 사실은. 내년에 나와봐야 알고 그다음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애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페이스북이나 다른 사람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원래는 보통은 1년 주기 정도로 새 제품을 냈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말에 퀘스트 3가 나와야 되거든요. 더 싼 가격에. $299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더 가볍고 오래 가는 거를 갖다 만들어줘야 되는 이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애플의 상황을 보고서 대응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헤드셋 관련된 것들을 좀 부활을 시켰고 그 다음에 스팀같이 밸브의 스팀같이 에코시스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합점 영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굉장히 커다란 소프트웨어 생태계, 하드웨어 생태계 쪽에 변화가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중심으로 봤잖아요, 제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만 갖고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 위에 또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미디어나 새로운 뭔가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회사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데 그동안은 PC나 이제 그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고객과 생산성 도구를 통해서 기업 혁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물리적 세상에서 디지털 세계로 조금 진입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개인 미디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간과 함께 굉장히 그래피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피컬한 어떤 그런 3D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현실계에 있는 것보다 가상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구현하기 훨씬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완전히 디지털로 되어 있는 상품이 뭐죠? 바로 게임이죠. 디지털 컨텐츠. 뭐 게임도 있겠고 근데 게임이 양방향성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따가 제가 뭐 빅히더스 100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뭐 웹툰이라든지 앞으로 영상 뭐 이런 종류들도 인터랙티비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과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뭡니까? 이건 컨텐츠와 관계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와 관련된 처음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세상이 또 있어요. 그 세상은 점점 더 현실 세계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 피지컬 월드, 물리적 세상이 디지털로 가는 방향성하고
디지털 월드가 점점 현실계를 닮아가는 방향성하고 두 개가 근접을 하다가 사실상 이렇게 중첩되는 지점에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은 물리적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결합돼서 하나의 구별되지 않는 어떤 그 경험을 제공하는 세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되게 혼잡하게 여러 개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의 틀이 마치 PC하고 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하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었던 만큼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동안을 주도할 굉장히 커다란 산업적 역사적 흐름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고, 스마트폰 역사에서 보자면 대략 한 2008년에 해당하는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할 때의 원칙을 제시한 그 데이브 바스추키가 이제 RDC 2020에서 2020년에 강연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데이브 바스추키가 누구냐? 로블록스 창업자입니다. 로블록스 만드신 분이고, 이분은 로블록스가 아주 대표적인 메타버스 공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를 만들 때 무엇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을 써요.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저는 미러월드나 이런 거 나눠서 이제 ASF에서 한 거라든지 스파이스 모델이 너무 좀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어떤 접근이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비즈니스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VR, AR 포함해가지고 여러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걸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예요. 나 자신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이걸 다른 말로 아바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메타버스 세계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나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사실은 페이스북의 나는 다를 것이고, 로블록스의 나도 다를 것이고, 제페토의 나도 다를 것이고, 형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걸 잘 규정을 했을 때 그 메타버스에서 존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디지털화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세계예요. 나 혼자 있는다고 메타버스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 나를 둘러싼 세계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스토리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스토리 기반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주변에 뭐 블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3D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2D로 구성할 수도 있죠. 2D로 구성을 하거나 글로 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건 사진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종류들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세계를 디지털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만든다가 두 번째예요. 나와 세계가 있으면 나와 세계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의 경험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millions of experience가 세 번째예요. 자유도가 되게 높은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충족되면 일단 기본 메타버스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 4, 5, 6, 7, 8, 8개인데 4, 5, 6, 7, 8이 조금은 이제 각각의 메타버스별로 확장 가능한 혹은 조금 더 중점을 갖춘 뭐 이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특이한 거는 여기 시빌리하고 세이플리라고 돼 있잖아요. 저 시빌리하고 세이플리는 뭐냐 하면은 로블록스를 써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로블록스 그 사용자가 12세 이하가 75%, 16세 이하가 55%, 아니지, 12세 이하의 75%가 로블록스를 하고 16세 이하의 55%가 로블록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애들이잖아요. 젊잖아요, 아직.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포트나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총 쏘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욕도 많이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보다는 로블록스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타버스라 그러거든요. 왜? 시민의식을 갖추고 예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채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디언들이 있어갖고 걸러주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의 공간처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면 시민의식이라든지, 거기도 일종의 사회니까요. 시민의식이라든지 안전, 보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강조했어요. 로블록스가 좀 특이하게 강조하는 종류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코노미,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내가 뭔가를 한 것을 가치화해서 판매를 해야 사용자가 들어와서 거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시스템을 갖춰요.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는 로벅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다른 메타버스는 그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메타버스 간에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NFT 같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은 더 프로토콜 중심으로 연결 짓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머시브, 이제 2D 안에 갇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VR, AR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경험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머시브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러 메타버스 사이를 굉장히 마찰 없이 아주 쉽게 세계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3D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제일 좋은 그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포탈이라는 게임 아세요? 포탈이라고 총 쏘면 그 공간 만들어져 가지고 화이트홀, 블랙홀 만들어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뚫어가지고 막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관련된 프릭션리스. 마지막으로 혼자 세상을 살지 않잖아요. 친구들과 커뮤니티도 만들고 사회적 활동도 하고 길드도 만들고 심지어는 협력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프렌즈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빌드하거나 설계를 할 때에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솔루션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그 틀에서 메타버스가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ARP가 높다 그랬잖아요. 아니 원래 모바일로 조그맣게 보거나 퀄리티가 낮으면 돈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압도적인 경험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돈 지불할 만한데 사람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XR 스튜디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것보다 나중에 3D로 본다든지 혹시 이런 것들의 어떤 경험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그냥 주는 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돈을 좀 더 내도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레벨의 그 익스피리언스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고 이게 사업화 비즈니스화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웨이브 XR이라는 회사가 공연을 할 때 이게 존 레전드 공연 상황인데 공연을 할 때 그 접근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쉽게 돈을 기부하고 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잘 보시면 테마가 꼭 픽사 애니메이션 같지 않으세요? 픽사 애니메이션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공연을 하는 느낌을 들잖아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저런 느낌을 들게 하면은 돈을 막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이 익스피리언스 레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WWDC에서 돌비 애트모스 관련된 것들 좀 나왔었는데 사운드만 하더라도 지금은 스테레오 기반이잖아요. 근데 아래 위 3차원 전체에서 사운드가 녹음이 되고 거기에서 렌더링을 해줄 수 있다면 하늘로 뭐가 날아가고 밑에 시냇물이 흐르고 이거를 이어폰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디지소닉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인데 이제 삼성하고 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2D로 전달을 하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봤었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THX 영화관 가보셨어요? 그러면 전체가 사운드 공간화돼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냥 이어폰으로 전달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컨텐츠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이 정도라면 아니면 그냥 2D 사운드로 이제 데모하게 돼 있고 나머지 그 XR 그 사운드 굉장히 360도 이상 되는 3차원 사운드를 뭐 예를 들어 2분 정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스테이지 넘어가면 그냥 2D로 넘어갔어. 이러면 그 새로운 경험할 때 돈 내라 그러면 내실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경험이 달라지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여러분 승리호가 넷플릭스에서 개봉해서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VR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극장 영화관처럼 보려면 빅스크린이라고 하는 앱을 먼저 깔아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크린은 아직 벡타라서 공짜입니다. 3D 무비도 볼 수 있다 그러고요. 극장 세팅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러거든요. 오늘은 제가 잘 아는 지인분께서 굉장히 고해상도로 승리호를 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극장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네요. 앞뒤로 옮겨 다닐 수도 있어요. 자리를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넘어가고 해서 옮겨 다닐 수도 있고요. 야,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네요. 큰 스케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거의 막바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딱 보니까 끝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 기념사진도 좀 찍고 하겠습니다. VR 스크린으로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영화제 같은 걸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VR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세션 타임이 30분이라고 했죠. 30분 정도밖에 아직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게임이라서 그래요. 게임 중심으로 이렇게 몸도 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시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처럼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포함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세션 시간 수를 늘릴까를 다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답을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 게임처럼 액티브하게 들어가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첫째는 미디어 소비를 자연스럽게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승리호인데요. 승리호가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투자를 해서 만든 영화죠. 진짜 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랑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왜냐하면은 저거 극장용으로 만든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개봉을 못 해가지고 넷플릭스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저평가 받았습니다. 그러길래 제 지인께서 고해상도로 영화관 세팅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 그래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저도 저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큰 스케일의 영화관 컨셉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영화 진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 되게 되면 2시간씩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목도 좀 아프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2시간쯤 되니까 달랑달랑해요. 이게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좀 잡아주는, 위에 좀 잡아주는 뭐 이게 좀 있고, 배터리도 좀 충전되면서 이렇게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 누워서 좀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수요가 있었나 봐요. 한 미국에 2,000불 정도에 200만 원 정도? 이 정도에 충전도 되고 VR 디바이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자를 팔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늘리는 어떤 그런 종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포트나이트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나이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틀그라운드하고 항상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메타버스 얘기할 때 안 나오는데 포트나이트 맨날 나오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배틀그라운드는 사실은 게임의 룰을 그냥 따르는 거죠. 총 쏘고, 뭐 이게 서바이벌 게임 장르잖아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종류니까 먼저 배틀그라운드가 시작을 했죠. 포트나이트도 어쨌든 아바타 저렇게 잘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총도 쓰고 아레나에서 총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이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똑같았는데 이걸 배틀 로얄 모드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이 아바타 너무 잘 꾸몄죠. 그리고 저기에 사람들 아레나도 예쁜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이렇게 했는데 맨날 게임에서 총 쏘고 싸움질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에픽 게임스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에픽 게임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그러면 접속해가지고 채팅도 하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도 높은 모드를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만든 게 이 모드예요. 이게 파티 로얄 모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잡담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였다가 디스코드 쓰면은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럼 우리 DJ 불러가지고 춤이나 좀 추자 해가지고 DJ 불러가지고 뭐 연주하게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유명해지죠. 그러다가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공연을 하게 되고 BTS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메타버스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메타버스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Millions of experience. 그러니까 사용자가 참여해서 일방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에 디자인된 것들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새로운 경험을 계속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포트나이트는 이렇게 파티로얄 모드에서 그 장이 주어졌고 배틀그라운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트나이트만 자꾸 이 메타버스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이코노미에 대한 걸 조금 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NFT가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어요. NFT 기술이 2017년에 처음 나온 기술인데 처음에는 이 키티버스라고 해가지고 저기 위에 있는 저 고양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쟤네들을 이렇게 교배를 해요. 그러면 새끼를 낳거든요. 그걸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 가능하게 만든 프로토콜이었는데 막 저런 게 1,000만 원씩 주고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더리움 갖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좀 이상한 거 만들었네 한 요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상한 일도 벌어지는구나. 프로토콜로 만들어가지고 디지털은 그동안 거래가 잘 안 되는 걸로 봤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니까 거래 가능하게 한정화도 시킬 수 있고 한정화시켜서 한정판을 만들면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받고 팔 수도 있구나.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였던 거죠. 그랬는데 일부 사람들만 좀 관심을 가졌지 그 다음에 큰 벽이 없었거든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큰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NBA 탑샷이라고 하는 건데 NBA 아시죠? NBA 사무국에서 아까 키티버스 만든 데퍼랩스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NBA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상들이 있다. 그 영상들 중에 아주 명장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종의 동영상 카드로 만들어가서 사고 팔 수 있겠니? 라고 제안을 한 거고 그거를 카드화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좀 안 알려진 게임의 영상 여러 개 판매하는 거는 몇만 원짜리도 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2009년인가?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하여튼 뭐 NBA 파이널 5경기인지 하여튼 마지막에 거기 엄청난 덩크슛 꽂아 넣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몇천 번에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4억까지 올라갔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NBA 탑샷이 한 2개월 만에 매출을 몇천억을 냈다 그래요. 저거 가지고서. 그러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중들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쫄쫄 굶게 생겼는데 지금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구단들이나 이런 데 다 가난하고 왜 그런지 아시죠? 관객들이 못 들어오니까. 근데 이걸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뉴욕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걸 보면서 그러면 디지털 아트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서 NFT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는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뉴욕에 미술가들이 막 성공하는 이제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올해 초에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음반 만드는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맨날 디지털로 스트리밍 음원에 넣어서 스트리밍으로 플랫폼 사업자들 배만 불리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별로 없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NFT를 이용해서 발매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블라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경매를 올렸더니 뭐 30억 이건 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건 킹스 오브 리언이라고 이 친구는 그래미상 시상 후보에 올라가는 락밴드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스포티파이하고 애플 뮤직의 새 앨범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50불에 NFT를 발매를 했거든요. 그런 대신에 이 앨범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골든 앨범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아트웍도 보내주고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대신에 판매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각한다. 한마디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한정판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디지털은 한정판이 원래 없었잖아요.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킹스 오브 리언 같은 경우에도 큰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NFT를 이용해서 뭐 2억 원 이상 발매돼서 판매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디지털 아바타에다 옷 입히겠다고 이제 뭐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타리가 특히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아타리가 들어와서 아디다스하고 같이 협업한 종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아바타들 옷을 아주 진짜 멋지게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NFT로 등록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최근에 나이키 같은 데도 들어와서 신발도 팔아요. 명품 신발 이런 것들도 팔고 구찌 같은 데가 들어와가지고 제페트에서도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기술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 이건데요. ERC721, ERC115라고 돼 있죠. 이게 프로토콜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NFT라는 걸 만들기 위한 기술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하고 뭐가 다르냐? 플랫폼들은요. 플랫폼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은 왜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나? 인터넷은 인터넷 표준안에 대한 리퀘스트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 문서들이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수많은 서비스나 또는 기업들이나 제품들이 들어와서 서로 호환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NFT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잘 이해를 하고 컴패터블하게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술을 만들어 제공을 하면 어느 회사나 서로 커뮤니케이션과 호환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까 메타버스 간 거래가 지금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ERC-72나 ERC-125나 다 지금 아직 한계들이 좀 있어요. 721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하나를 통으로 묶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한 상품이 자판기 하나에 있는 걸로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컬렉션 된 것들을 팔기가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어 옷을 파는데 옷 하나를 갖다가 파는 걸로 끝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옷이 2피스, 3피스도 있잖아요. 블라우스하고 안에 뭐 자켓하고 바지하고 이게 세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세트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판매하는데 그 안에 뭐뭐뭐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1155예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달라지면은 아니면 이제 예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술품 자체의 어떤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카피라이트와 관련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종류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갈 확장 표준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아예 땅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에서 땅도 사고 팔고 그 안에서 건물도 짓고 건물도 팔고 공원 조경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지금 보여드리는 디센트럴랜드. 얘네들은 이제 경제 시스템을 만화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아예 그 세계에 들어가 사는 거라든지 많습니다. 이런 거. 크립토복셀 같은 회사도 있고 뭐 이제 땅 자체도 이렇게 디지털 세계의 땅을 거래하고 짓고 이러고 있고 최근에 뉴스가 많이 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세계 최대의 경매 회사 중에 소더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런던에 본사가 있는 곳인데 소더비의 런던 본사하고 거의 똑같은 경매 그 사이트를 건물을 이 디센트럴랜드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그 좌표 찍어주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그 소더비 안에 있는 장면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 안에서 실제 경매가 이루어져요. 지금 이런 작업들도 하고 이런 게 또 하나의 큰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디네이션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를 발매하고 있어요. 국가 카드. 그리고 도시 카드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문명 카드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루마블 게임을 텍스도 매기고 파밍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안에 구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새 게임판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고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타버스 이코노미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특히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류인데 저도 이쪽에 좀 관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인플루언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을 똑같게 복제해서 디지털 나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AR 기술도 발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디지털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친구는 일본의 이마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미 광고 마케터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유명한 게 이케아의 쇼룸 안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사람은 그 쇼룸 안에서 생활을 못하죠. 이케아 매장에서 바깥에 사진을 찍으면은 사람은 거기서 뭐 유리 안에서 못 사는데 쟤는 이제 AR로 보여지거든요. 얘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같이 돈을 벌고 있죠. 뭐 이마도 유명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친구는 남미의 패션 디자이너 컨셉으로 난 릴 미켈라라고 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캘빈 클라인 모델이 된 걸로 유명해요. 캘빈 클라인 모델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여자분은 원래 진짜 모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모델분하고 같이 찍은 투샷인데요.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만이 넘게 만들어졌고 스냅챗도 뭐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작품도 그려서 판매하고 이래요. 이런 친구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고 있는 KDA
KDA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 게임스의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제 여자아이들 있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가입됐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 롤 2018년에 이 오프닝 할 때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단발적 이벤트로 가려다가 이거를 유니버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잡아 넣었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에스파하고 반대 컨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KDA에 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름 다 기억 못하는 이블린 뭐 아리 뭐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역할을 한 그 인간계의 아이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은퇴를 하고 2기 애들이 얘네들하고 매칭이 되고 3기 애들이 얘네들하고 매칭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준 거죠. 얘네들이 주고 나머지 애들이 그 역할을 같이 활동하는 그런 형태로 세계관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계관을 잡아야 되니까 롤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라이엇 게임스가 제공을 하고 있죠. 반대가 에스파죠.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그 아이돌 생태계가 4명이 먼저 있었고 이들이 이제 부재하거나 이럴 때 대신 역할을 해줄 4명을 따로 생성을 했죠.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또 요정 같은 캐릭터가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1대1 매칭을 하면서 이제 버추얼 캐릭터가 그 가상 진짜 캐릭터들하고 하나하나 1대1 매칭이 되는 그런 구조로 아이돌을 이끌고 있어요. 아마 이런 시도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버추얼 아이돌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아이돌 리스크, 매니지먼트 컴퍼니 입장에서 뭐가 있죠? 유명해지면은요 말을 안 듣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소속해서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학폭 논란 이런 거 딱 되면 갑자기 셧다운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시장은 이렇게 태핑을 해가면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월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을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은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최고였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윈도우 C++ 배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만들었는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뭘로 넘어갔죠? 안드로이드랑 iOS 개발자, 그 다음에 서버는 그냥 클라우드 써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3개를 디자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상의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만드는 엔진 플랫폼의 중요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플랫폼을 이걸로 만들고 있어요. 유니티와 언리얼. 현재 시장은 유니티가 한 70% 정도 되고 언리얼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대1 정도 비율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유니티는 멀티 플랫폼 지원이 뛰어나서 하나를 만들어서 VR로도 보내고 모바일도 만들고 웹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3D 그 엔진 퀄리티는 언리얼이 낫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둘 사이에 장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정말 뛰어난 VR 쪽에 엄청 뛰어난 그래픽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버스를 빌드하고 싶으면 언리얼을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산이 훨씬 많아요. 유니티가 자산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그 다음에 모바일도 지원하고 뭐 이러고 싶으면 유니티를 선택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둘이 제일 많이 앞서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서는 저런 유니티하고 언리얼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 고객들로 하여금 이벤트 같은 걸 조직한다든지 이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가 그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협업 가능한 이벤트를 잘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요. 그게 유명한 메쉬예요. 메쉬 그 자체를 또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알트스페이스 VR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회사거든요. 그 회사 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코딩 별로 하지 않고 코딩 안 해도 돼요. 코딩 안 하고 그냥 공간 설계만 잘해가지고 이벤트를 열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그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그나이트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행사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열었어요. 방 30개 한 공간당 30명씩 들어갔는데 30명씩 들어가는 방을 수백 개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게 됐었죠. 이런 종류의 것들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 뭘 만들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많을 거. 포켓몬 고.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치에서 던져가지고 포켓몬을 잡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까? 니엔틱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구글에 있었던 창업자들이 많이 나왔던 회사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엔진을 쓰면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켓몬고만 유명하지만 처음엔 잉그레스라고 하는 게임이 더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해리포터 이제 하고 있죠. 이거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엔진 그 자체를 이 회사가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AI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한 것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와 관련된 잘 쓸 수 있는 게임 어플리케이션 유니티로 만들면 돼. 저기 C샵으로 돼 있죠. 왜? 유니티를 쓰거든요. 유니티 클라이언트 쓰기 때문에 C샵으로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포켓몬 비스무리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또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플랫폼이 무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니티하고 언리얼이라고 하는 게임에 딱 특화된 그거 중심으로 갔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을 또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리퀘스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VR 게임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AR 게임이죠. 포켓몬고 같이 그런 종류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니엔틱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나올 거고 좀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나는 업무할 때 코딩 같은 걸 잘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 통합 개발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어떤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업무 공간이 나오겠죠. 지금의 사스 슬랙 같은 것들도 또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VR 아바타로 해서 3D 공간에서 서로 채팅도 하고 이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디 위에? 언리얼이나 에픽 같은 거, 에픽 게임스 같은 거나 아니면 유니티 위에. 그래서 앞으로 저런 플랫폼들도 점점 더 많이 빌드가 되고 변화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IT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세 번째 변곡점의 초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옛날처럼 데이터만 알고 AI만 잘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디자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음악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삶에 대한 것 성찰도 있어야 되죠. 인문학과 기획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메타버스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 빅키드업스 100이라고 ILM이라고 스타워즈 특수 효과 팀이죠. 디즈니에 인수가 돼서 ILM의 엑셀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유명한 베이더 임모탈이라고 엄청 유명한 영화 기반의 게임인지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 괴상한 장르의 컨텐츠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입니다. 그걸 만든 총괄 디렉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앞으로 미래는 스토리텔링이 단방향으로 일방향으로 소비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변화를 하면서 사용자가 기본적인 스토리 자체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안 하면서도 본인의 세계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될 거다. 이거를 스토리 리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스토리를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메타버스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려고 하기보다 거대한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메타버스를 한번 보시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가져오는 패러다임 변화와 그리고 산업적 의미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강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XRLab 소속 연구자분들께 받았고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완전히 판을 흔드는 디스럽티브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강의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IT 역사의 큰 흐름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 메타버스를 먼저 정의했다라기보다 일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서비스, 컨텐츠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단계를 전부 묶어가지고 그냥 메타버스라고 통칭하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이게 정의가 무엇이니 이거 갖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대략 한 15년에서 한 20년 주기로 지금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 초입이 들어간 거라서 진짜 역사적인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메타버스도 기존 AR 그리고 VR 기업들이 잘 준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그 세계관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를 할 때 AR, VR과 기술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게 꼭 AR, VR로 뭐 구현될 수도 있지만, AR, VR로 컨텐츠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유니티나 또는 뭐 언리얼 엔진 같이 3D 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처음에는 AR, VR보다는 뭐 모바일이라든지 웹 같은 데로 디플로이를 이제 먼저 배포를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훨씬 더 나은 경험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 경험 자체가 VR이나 AR을 해본 사람들이 잘 경험을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AR 기술이나 VR 기술을 잘 이해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AR과 VR 기술의 경계는 없어진다고 봐요. 그냥 XR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저런 기술을 이해를 잘하고 만드는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버스 시대에서 성공하는 기업 그리고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기존에 있었던 테크나 소프트웨어 기업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해요. 종합적인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어쨌든 스토리 리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스토리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은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의 캐릭터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과거의 학문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인문학 같은 거잖아요. 문학이라든지 인문학 중에서도 사실은 문학 계열이 제일 저평가되고 안 하던 종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옛날엔 수학 잘하고 코딩만 잘하면 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피컬 월드잖아요. 거기에 그래픽만 있는 게 아니죠. 음악도 들어야지, 뭐 향유도 해야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가 필요해요. 아티스트들하고의 협력이 가능해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아티스트는 아니어도 아티스트들의 문법도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이걸 좀 재미있는지 아름다운지는 볼 줄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인문이나 아티스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원래 나는 기술을 몰라, 나는 이과랑 관계없어, 나는 특히 수학을 몰라, 이랬던 사람들, 천만의 말씀, 지금 테크놀로지가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EDM 같은 게 안 나오죠. 기술 같은 거하고 워크스테이션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 DAW 못 쓰는 사람 없죠. 포토샵 못 쓰는 아티스트도 없어요. 그와 비슷하게 테크놀로지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었었던 그런 어떤 공부들을 지금은 총합적으로 다 좀 이해하고, 전부 다 잘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은데 그건 어려우니까 최소한 그걸 잘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 정도는 잘 갖춰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질문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모델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이제 굉장히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텐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페이스북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경험이 제일 오래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2013년부터 1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동안 실패를 계속 거듭해 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기술도 개발을 했고, 동시에 유통 채널, 오큘러스 스토어라고 유통 채널도 만들었고, 최근에는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제일 앞서 있어 보이는데, 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에 만만치 않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나 엑스박스를 발매를 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AR 기술을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 일단은 지금 앞서 있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근데 아직 뭐 애플 아이폰이 2007년에 발매되고 2008년 정도 됐을 때 상황이 지금이랑 비슷하니까 2012년, 13년 정도까지 그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 동안 판도가 좀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네, 그렇다면 또 세 번째 질문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내 요소에 이 현실의 금전 가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만 하더라도 AR, 그 XR 관련된 VR 뒤집어 쓰고 오랫동안 내 손과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벗는 순간에 거리감이 좀 달라지는 걸 느껴요. 한 30초 동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다든지 이래요. 그 세계에선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뇌나 인지에 좀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고 뭐 이랬을 때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의식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인터넷도 처음 나올 때 똑같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또 새로운 게 오게 되면은 언제나 기존의 것들을 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거에 적응을 못해서 이게 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최대한 좀 좁혀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타버스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회 인프라나 가장 중요한 어떤 안전망에 해당하는 것들도 디지털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그 영화 뭐죠? 그 기생충 처음에 보면은 와이파이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던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왜 나오느냐? 지금 디지털 세대인데 그 인프라도 돈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 메타버스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분들은 기회 자체를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이 그냥 생존 기본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구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대신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비전 책임자님의 강연과 그리고 Q&A를 통해서 메타버스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XR랩 전문가 세미나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함께 해주신 모두의 연구소 정지훈 최고비전 책임자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고요. 청강해주신 연구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